그들은 약속했습니다. 자유시장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정부만 한 걸음 물러서면 풍요와 번영은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흘러넘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자유에는 입장료가 필요했고 그 티켓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극소수의 부자들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질서, 즉 소수의 개인이 법을 바꾸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한 국가의 예산을 뛰어넘는 부를 휘두르는 이 시대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결과물입니다. 이 설계자는 실리콘밸리의 기술 천재도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명의 정치인,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억만장자의 세계를 건설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혼돈으로 가득 찼던 197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의 병자라 불리며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5%에 육박했고 강력한 노동조합은 하루아침에 국가 산업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도시의 거리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한편 대서양 건너 미국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에너지 가격이 4배나 폭등하며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금리는 20%를 돌파했고 경제 성장은 멈춰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투자를 통해 완전 고용을 보장했던 황금기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갈망했고 기업들은 규제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습니다. 바로 위기의 순간 두 명의 지도자가 똑같은 복음을 외치며 등장했습니다. 바로 자유시장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대처와 레이건, 두 사람 모두 똑같은 곳에서 사상적 영감을 얻었습니다. 바로 밀턴 프리드먼과 그가 이끈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의 저서였습니다. 프리드먼의 이론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 명쾌했습니다. 정부는 바이러스이며 시장은 치료제라는 것이었죠. 경쟁을 촉발하고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매우 우아하고 합리적이며 심지어 과학적으로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이론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담보로 한 거대한 사회 실험이었습니다. 1979년 총리가 된 대처는 단순히 예산을 긴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영국 경제 전체에 거대한 충격을 가했습니다. 공공지출은 대폭 삭감되었고 금리는 치솟았으며 영국은 한 세대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한때 활기 넘쳤던 공업 도시들은 유령 도시처럼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대처에게 이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정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플레이션은 국가의 파괴자라고 선언하며 이 고통이 경제 규율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대가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역시 같은 약을 처방했지만 그는 할리우드 스타 출신다운 매력으로 포장했습니다. 1981년 그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70%에서 50%로 대폭 인하하는 감세안을 통과시켰고 1986년에는 28%까지 낮췄습니다. 그는 이것을 낙수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부유층의 부가 늘어나면 그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져 모든 사람을 적신다는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방울은 결코 아래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홍수처럼 위로 솟구쳤습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미국 최상위 1% 부유층의 소득 점유율은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힘은 약해졌고 법인세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중산층은 조용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조직된 노동에 대해 공공연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984년 영국 탄광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자 대처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정부는 석탄을 비축하고 수천 명의 경찰을 투입하여 1년 넘게 이어진 파업을 결국 와해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항공 관제사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레이건은 하룻밤 사이에 11,000명을 해고해버렸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노동자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현대화라 불렀고 경제학자들은 유연성이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권력의 이동이었습니다. 노동에서 자본으로의 거대한 권력 이동. 대처와 레이건 이전에는 노동이 자본과 협상할 수 있었지만 그들 이후에는 자본이 모든 조건을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더 이상 생산성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고 고용 안정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생산이 아닌 투기가 새로운 번영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두 지도자는 또한 민간 부문이 국가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설파하며 국가의 자산을 하나씩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대처는 영국 통신, 브리티시 가스, 영국 항공, 심지어 공공주택까지 민영화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세입자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이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 그 집들은 다시 임대 부동산으로 전락하여 오늘날까지도 영국을 괴롭히는 주택위기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레이건 역시 항공, 트럭 운송, 통신, 그리고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특히 금융규제 완화는 저축대 부조합들이 위험한 투기에 나설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10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산업이 붕괴하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1,000억 넘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해방이라고 불렀지만 현실은 책임의 규제 완화였습니다. 1986년 런던 금융가의 빅뱅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금융규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며 도시를 거대한 글로벌 카지노로 변모시켰습니다. 월스트리트 역시 정크본드와 차입 매수를 무기로 기업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은 더 이상 생산활동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더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가 끝날 무렵 산업자본가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금융 억만장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혁명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혁명이기도 했습니다. 대처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경제학은 수단일 뿐 목표는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는 것이다. 그녀는 정부의 회의적이고 시장의 논리에 순응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새로운 종류의 시민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레이건 역시 취임 연설에서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정부 자체가 문제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그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역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 지도자는 소위 자유시장을 강제하기 위해 막강한 국가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경찰력으로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고 중앙은행을 통해 충격요법을 강행했으며 정부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국가 시스템을 재설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한다는 명분 아래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정치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새로운 정치 그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1980년대 대처와 레이건이 시작한 이 거대한 흐름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에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대규모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의 확산과 고용불안,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바로 이 신자유주의라는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 강요되었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대처와 레이건이 자국에서 실험하고 이후 제3세계로 수출했던 바로 그 청사진이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가장 잔인한 실험장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피노체트 장군의 독재 아래 있던 칠레였습니다. 1973년 쿠데타 이후 칠레는 프리드먼 이론에 살아있는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훈련받은 칠레 경제학자들은 연금, 공공서비스, 교육, 심지어 사회보장 제도까지 모든 것을 민영화했습니다. 그 결과 물가는 안정되고 투자는 급증했지만 불평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반대 의견은 불법이 되었고 시위는 금지되었으며 노동조합은 해체되었습니다. 훗날 대처가 피노체트를 영국의 친구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피노체트는 시장 질서가 무력으로 강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천재성은 법을 바꾸는 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안을 자유로, 의존을 존엄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1인 기업가가 된 것입니다. 당신은 저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기업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힘겨운 생존 투쟁을 자기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복지국가는 안전망을 구축했지만 신자유주의 국가는 할부 플랜을 구축했습니다. 다른 부유한 국가들이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 미국은 개인이 빚을 통해 스스로 삶을 책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나 일본에서 암에 걸리면 국가가 치료를 제공하지만 미국에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덴마크에서 실직하면 국가가 소득의 90%까지 보전해주지만 미국에서는 40%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6개월이면 끝납니다. 결국 자유는 빚을 질 자유로 재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빚을 질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유료보험 대신 유료부채가, 무상교육 대신 학자금 대출이, 안정적인 임금 대신 신용카드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이건 대처 시대가 남긴 진정한 대가, 즉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불안입니다. 2008년 이 시스템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원칙을 손쉽게 뒤집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손실은 사회 전체에 떠넘겨졌고 위기가 지나가자 이익은 다시 사유화되었습니다. 이 공식이야말로 그들이 남긴 가장 지속적인 유산입니다. 그들이 남긴 세상을 보십시오. 1980년 전 세계 억만장자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 숫자는 2,600명을 넘어섰고 그들의 자산을 모두 합치면 개발도상국 전체의 GDP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시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주권자입니다. 이제 정부는 시민이 아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쟁합니다. 오늘날 가장 부유한 개인들은 트윗 하나로 시장을 움직이고 로비 활동으로 정부 정책을 좌우하며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한 정치운동에 자금을 댈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뿐입니다.
개인의 재산이 국가 예산을 초과할 때 자유시장은 더 이상 시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적인 권력의 경기장이 됩니다. 대처와 레이건은 자본주의를 붕괴로부터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국경선은 더 이상 지도 위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인쇄됩니다.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은 시민이 아니라 조 단위로 측정되는 자본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처와 레이건이 건설한 세상입니다. 자유가 상품이 되고 불평등이 표준이 되며 억만장자가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된 세상. 그들은 국가를 더 작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축소시킨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당신의 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이 지식을 주변과 나누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논의를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